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난 뒤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고 챙겨주면 더 가까워질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했죠.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멀어졌다는 걸. 엄마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이야기에는 아들의 집에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모든 어머니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의 실수가 가족의 사이를 영영 멀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재촉받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요. 아침은 간단히 먹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바지락 미역국, 달콤하게 졸인 마른 생선, 그리고 손녀 나은이를 위해 달걀을 함께 넣은 돼지고기 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부엌은 칼질 소리, 냄비 끓는 소리, 뚜껑 덮는 소리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곧 만날 가족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이 설렘으로 이리저리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통에 담고 보온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옆에는 시장에서 사온 아이 옷들, 나은이가 너무 빨리 자라서 예전 옷들이 벌써 작아졌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설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서연이가 맛있게 먹던 호두 쿠키도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데 왜 미리 말해야 하나? 저는 과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방문 전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저는 가족이니까요. 이른 아침 첫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희미한 안개를 가로질러 두 손에 짐을 안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곧 나은이가 달려와 안아주고 서연이는 가방을 함께 들어주고 아들은 차를 따르며 엄마 이야기를 들어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도착 직전 짧게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 가는 중이에요. 곧 도착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껐습니다. 바쁘겠지요. 토요일이니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나 봅니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한동안 기다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는 살며시 웃었지만 그 웃음이 반가움인지 예의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히 웃었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를 든 채 안정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은 고개만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걸상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나은이는 색칠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리던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집은 단정했고 마치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습니다. 음식 냄새도 시끌벅적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볍게 TV 소리만 흘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전에 가져다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열리지 않았고 고기 반찬은 그대로, 멸치는 뚜껑이 열려 있었지만 손댄 흔적은 없었습니다. 작은 통 하나는 약간 냄새가 났습니다. 잔잔하지만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새 반찬을 넣었습니다. 바빴겠지. 시간이 없었겠지. 괜찮아. 스스로 위로했지만 손은 떨렸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 어떤 문이 함께 닫힌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은 물만 가져다 주곤 할 일이 있다며 곧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은 게임을 켜고 나은은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내보내진 않았지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서연이한테 안부 전해줘요. 안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일까 기대했죠.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좀 피곤하대요. 음식만 두고 가셔도 돼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3번쯤 읽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전에 가져다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역국은 열리지 않았고 고기 반찬은 그대로, 멸치는 뚜껑이 열려 있었지만 손댄 흔적은 없었습니다. 작은 통 하나는 약간 냄새가 났습니다. 잔잔하지만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새 반찬을 넣었습니다. 바빴겠지. 시간이 없었겠지. 괜찮아. 스스로 위로했지만 손은 떨렸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 어떤 문이 함께 닫힌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은 물만 가져다 주곤 할 일이 있다며 곧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은 게임을 켜고 나은은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내보내진 않았지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서연이한테 안부 전해줘요. 안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일까 기대했죠.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좀 피곤하대요. 음식만 두고 가셔도 돼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3번쯤 읽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문처럼 차갑고 단단히 닫히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이번엔 눈앞의 문뿐 아니라 제 속에 어떤 문이 닫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았습니다. 가져오지 못한 호두 쿠키가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주려다 깜빡했지만 이제는 꼭 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 아들, 그리고 나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사랑했고, 걱정했고, 정성껏 준비했고, 손녀를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미워할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소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가지 말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실의 불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머릿속엔 오후에 본 장면들이 환하게 반짝였다. 냉장고 문, 어머니의 정성으로 준비한 반찬들, 그리고 그 메시지. 얼음처럼 차가운 한 단락. 엄마, 서연이가 좀 피곤하대요. 음식만 두고 가셔도 돼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문자를 다시 읽었다. 휴대폰을 껐다가 켜고 또 읽었다. 그리고 스스로 물었다. 이건 며느리를 대신한 말일까? 아니면 아들 본인의 말일까? 나는 서연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 애는 무례하거나 격렬하지 않았다. 단지 묵묵히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무용지물로 느끼게 했다. 때론 한 번의 시선이나 가볍게 지나가는 발걸음 하나만으로도 누군가가 자신을 주변에서 밀어낸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나는 몸을 돌려 방을 둘러보았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이 방은 과거엔 내게 편안하고 자유롭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넓고 너무 쓸쓸했다. 냉장고 문처럼 말이다. 차가움은 얼음이 아니라 내가 정성 들인 반찬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오늘은 무엇을 가져갈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자스민 차를 내리고 바깥의 잎새들이 노랗게 물드는 듯한 걸 바라보았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처음 음식과 빨래, 집안일을 들고 갔던 날, 서연이가 나은이를 갓 낳았을 때였다. 나는 며칠간 그 집에 머물며 살림 대부분을 도맡았다. 아마 그 애는 참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며느리는 집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빼앗겼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내 스타일로 요리하고 내 기준으로 부엌을 꾸몄다. 나는 그걸 경험이라 여겼지만 과연 며느리는 어땠을까? 나는 그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없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갔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익숙한 좌판들을 지나치며 손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도 함께 비어 있었다. 정육점 아주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손주 반찬 안 사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번 반찬도 아직 다 못 먹었대요. 그 한마디에 마치 익숙한 무리에서 내가 홀연히 벗어나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상도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나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있었다. 서연이가 좋아하던 반찬이다. 오늘 가져가려고 했었다.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다가 다시 살포시 닫았다. 이제는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먹어도 좋다. 나는 일기장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글을 썼다. 해야 할 일 메모도 다음 방문 계획도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과 가슴에 있는 것을 적었다. 오늘 아들이 문자로 엄마,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 애가 날 아프게 하려는 말이 아님은 알지만 엄마는 그래도 마음이 무너졌다. 마치 누군가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나는 아직 문 옆에 서 있던 기분이었다. 엄마는 화나지 않았다. 다만 엄청 가까이 너무 자주 다가갔던 것 같다. 가족이니까 거리 둘 필요 없다. 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안다. 가족일수록 더 세심하게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지금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엄마도 이해한다. 이제 멈추는 법을 배우겠다. 그날 밤 따뜻한 차를 내리고 은은한 조명을 켰다. 잔잔한 음악을 틀었고 문득 어린 시절에 내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결혼했을 때도 어머니는 찾아오셨다. 음식을 들고 오진 않았지만 그저 앉아 차를 마시며 잔잔히 미소 지으셨다. 그땐 그 모습이 차갑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그건 조용한 사랑이었다. 간섭하지 않고 말없이 잔소리 한마디 없이 하지만 항상 곁에 있고 늘 귀 기울여주는 존재. 나는 그때 어머니의 침묵을 보이지 않는 차가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랑이었는지 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서연이를 탓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닫힌 문이 때로는 그 내부를 따뜻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서로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실의 불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머릿속엔 오후에 본 장면들이 환하게 반짝였다. 냉장고 문, 어머니의 정성으로 준비한 반찬들, 그리고 그 메시지. 얼음처럼 차가운 한 단락. 엄마, 서연이가 좀 피곤하대요. 음식만 두고 가셔도 돼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문자를 다시 읽었다. 휴대폰을 껐다가 켜고 또 읽었다.
그리고 스스로 물었다. 이건 며느리를 대신한 말일까? 아니면 아들 본인의 말일까? 나는 서연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 애는 무례하거나 격렬하지 않았다. 단지 묵묵히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무용지물로 느끼게 했다. 때론 한 번의 시선이나 가볍게 지나가는 발걸음 하나만으로도 누군가가 자신을 주변에서 밀어낸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나는 몸을 돌려 방을 둘러보았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이 방은 과거엔 내게 편안하고 자유롭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넓고 너무 쓸쓸했다. 냉장고 문처럼 말이다. 차가움은 얼음이 아니라 내가 정성 들인 반찬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오늘은 무엇을 가져갈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자스민 차를 내리고 바깥의 잎새들이 노랗게 물드는 듯한 걸 바라보았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처음 음식과 빨래, 집안일을 들고 갔던 날, 서연이가 나은이를 갓 낳았을 때였다. 나는 며칠간 그 집에 머물며 살림 대부분을 도맡았다. 아마 그 애는 참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며느리는 집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빼앗겼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내 스타일로 요리하고 내 기준으로 부엌을 꾸몄다. 나는 그걸 경험이라 여겼지만 과연 며느리는 어땠을까? 나는 그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없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시장에 나갔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익숙한 좌판들을 지나치며 손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도 함께 비어 있었다. 정육점 아주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손주 반찬 안 사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번 반찬도 아직 다 못 먹었대요. 그 한마디에 마치 익숙한 무리에서 내가 홀연히 벗어나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상도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나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있었다. 서연이가 좋아하던 반찬이다. 오늘 가져가려고 했었다.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다가 다시 살포시 닫았다. 이제는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먹어도 좋다. 나는 일기장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글을 썼다. 해야 할 일 메모도 다음 방문 계획도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과 가슴에 있는 것을 적었다. 오늘 아들이 문자로 엄마,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 애가 날 아프게 하려는 말이 아님은 알지만 엄마는 그래도 마음이 무너졌다. 마치 누군가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나는 아직 문 옆에 서 있던 기분이었다. 엄마는 화나지 않았다. 다만 엄청 가까이 너무 자주 다가갔던 것 같다. 가족이니까 거리 둘 필요 없다. 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안다. 가족일수록 더 세심하게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지금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엄마도 이해한다. 이제 멈추는 법을 배우겠다. 그날 밤 따뜻한 차를 내리고 은은한 조명을 켰다. 잔잔한 음악을 틀었고 문득 어린 시절에 내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결혼했을 때도 어머니는 찾아오셨다. 음식을 들고 오진 않았지만 그저 앉아 차를 마시며 잔잔히 미소 지으셨다. 그땐 그 모습이 차갑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그건 조용한 사랑이었다. 간섭하지 않고 말없이 잔소리 한마디 없이 하지만 항상 곁에 있고 늘 귀 기울여주는 존재. 나는 그때 어머니의 침묵을 보이지 않는 차가움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랑이었는지 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서연이를 탓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닫힌 문이 때로는 그 내부를 따뜻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서로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아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녀가 사랑이라 여긴 행동들이 때론 아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에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그녀는 세 가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 세 가지가 예전에 빗속을 함께 걸으며 손을 꼭 잡던 아들이 이제는 문자로 엄마,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라고 말하게 만든 것임을. 첫 번째, 사랑이 때를 놓쳤을 때의 슬픔.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엄마란 존재는 언제까지나 자식을 챙겨야 하는 거잖아. 아들 집에 갈 때마다 그녀는 마치 주부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비록 그 집은 이제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지만 냉장고를 열어 우유가 거의 비었으면 바로 마트로 달려가고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걸레, 행주, 바닥 청소기. 그녀는 며느리보다 더 잘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은 빨래통에서 아들 옷을 꺼내 세탁기에 넣다가 서연의 양말이 섞여 있는 걸 보고 그것까지 함께 넣어 돌렸다.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그날 거실 바닥을 닦고 있던 그녀는 주방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다음에 청소하실 일 있으면 미리 한마디만 해주세요. 단 한마디였다. 화난 말투도 불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알아챘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 뒤로 그녀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문할 때마다 서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차를 따라주고 간식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이후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회사 일 좀 마무리해야 해요 혹은 나은이 숙제 봐줘야 해서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 집은 분명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돌았다. 며느리는 결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도 일종의 거절일 수 있다. 더 조용하고 더 아프게 다가오는 어느 토요일 저녁, 그녀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도착했을 때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서연이가 좀 피곤하대요. 그냥 음식만 두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 말은 마치 조용히 가슴을 툭 건드리는 듯했다. 그녀는 아직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고 늦은 오후의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어머니, 충분히 하셨어요.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잘못일까? 왜 내 마음을 아이는 몰라줄까?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말을 들었다. 요청받지 않은 도움은 때로는 친절이 아니라 통제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매번 청소하고, 요리하고, 장보고, 손녀 공부를 봐주고, 돈 문제까지 조언하던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 아들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서연은 자신의 딸이 아닌 아들과 함께 삶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집을 자신의 옛 가정의 연장선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때를 놓쳤고 방식도 잘못됐으며 장소도 틀렸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한때 그녀의 목에 안겨 까르르 웃던 나은이조차 요즘은 고개만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다. 사랑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요. 뭐 좀 끓여주세요. 라고 하던 그 아들. 이젠 달콤탕을 들고 와도 문은 닫혀 있다. 그건 자식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일이었다. 엄마가 되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자라 자신의 가족을 가진 자식의 엄마가 되는 일은 어쩌면 아이 키울 때보다 더 어렵다. 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서연이의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다. 참 오랜만이었다. 서연은 조용한 눈빛의 아이였다.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 어쩌면 그녀가 너무 앞서 나갈수록 서연은 더 멀어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다. 나는 아이가 집에 오기 싫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사랑으로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 한구석을 정리했다. 그동안 엄마는 언제든 간섭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구석을. 아니다. 사랑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를, 나를 초대해줄 그 순간을, 그리고 내가 다시 찾아가는 그 순간이 반가움으로 느껴지도록.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웠다.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이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러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물러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이해해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공간은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전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아들 집도 내 집이지. 내 자식이 만든 가정인데 내가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심지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난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 집이 좀 어수선하면 바로 팔 꺾고 나서지. 어차피 내 아들, 내 손주가 사는 집인데 내가 좀 신경 쓰는 게 맞잖아.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맞다는 생각이 누군가의 소중한 공간을 조용히 침범하고 있었다는 걸. 서연은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컵을 왼쪽에, 큰 그릇은 중간 선반에, 칼과 포크는 같은 색으로 맞춰 정리했다. 쓰레기통은 분리수거 전용. 세수용 수건과 손 닦는 수건은 절대 함께 놓지 않았다. 요리에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다. 채소는 살짝만 익혀, 소금은 넣지 않고 따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다. 옷장은 마리 콘도식으로 정리한다. 그녀는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자신이 방문할 때마다 모든 것이 엄마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컵은 오른쪽으로, 주방 수건은 창가에 걸리고, 밥은 진하게, 국은 오래 끓여야 맛이 우러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아들이 방 안에서 아내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 엄마는 내가 이런 거 신경 쓰는 줄 모르셔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부드럽지만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며느리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었다. 그녀는 수없이 답답함을 느꼈다. 속옷 서랍을 허락 없이 열고, 자신이 세탁한 옷을 다시 빨고, 음식을 다시 간하고, 청소를 해도 저기 먼지 안 닦였네 라고 지적하던. 그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숨 쉴 수 있는 작은 자리, 누군가 간섭하지 않는 곳. 그리고 지금 서연이 바로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면 진정한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 공간은 단지 면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중의 경계선이다. 각 젊은 부부의 가정은 하나의 작은 행성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침입일 수 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예고 없이 방문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그녀는 그냥 열고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먹다 남긴 식사가 놓여 있었다. 아들은 깜짝 놀란 얼굴이었고 서연은 급히 일어나 말했다. 아,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된 자신을 느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선을 넘으면 금이 간다. 그녀는 그 선을 넘었다. 고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집을 다시 정리했다.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하나 닫고 주방 정리도 새로 하고 창가 옆에 작은 책상을 놓고 거기에 꽃병 하나를 놓았다. 이건 내 공간이야.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로 돌아오는 공간. 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리고 자식에게 숨쉴 공간을 주기 위한. 이상하게도 그 뒤로 서연은 가끔 전화를 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또는 나은이가 요즘 왜 할머니 안 오시냐고 물어봐요.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딱 그 순간에 멈췄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식이 그립게 될 만큼 빈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인지.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공간은 존중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되지만 올바른 거리에서는 깊은 유대로 피어난다는 것. 이제 그녀는 아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오늘 뭐 드셨어요? 라고 묻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태양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너무 가까워서 타게 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 차갑게 하지도 않게 그저 따뜻하게 빛나는 존재. 그리고 그녀는 엄마로서 잊고 지냈던 두 번째 이유를 비로소 넘어섰다. 공간. 그 신성한 것을. 엄마는 종종 잊는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 할머니는 변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서운해서가 아니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었다. 바로 모든 엄마들이 한 번쯤은 겪는 실수. 아들만을 향해 말한 줄 알았지만 사실 다른 누군가도 듣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그녀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며느리가 보양식을 좀 해줘야지. 여자는 남편 말다가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도 그냥 억지로 고기 한 점을 더 집었다. 그날 아무도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연은 말을 아꼈고 아들의 전화도 줄었다. 다음 식사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자책했다. 나 걔한테 한 말 아니야. 그냥 아들한테 말한 건데.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말의 대상이 누구든 상처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걸. 며느리가 상처받으면 아들도 엄마와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말했다. 배우자가 편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다. 서연은 말이 없는 사람이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충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아래로 떨어지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아들이 아내 편을 드네.
이젠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하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번, 그녀는 며느리 집에 들렀다. 거실엔 장난감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이 교육은 어릴 때부터 엄하게 해야지. 이래서야 버릇 나빠진다. 그리고는 청소를 시작했다. 서연이 막았다. 어머니, 저는 아이를 자율적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냥 스스로 정리하게 두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못마땅했다. 식사 중에도 다시 말했다. 옛날에 나는 애 셋 키웠는데 누가 이런 유난 떨었나. 요즘 애들 교육 참 별나네. 그 말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말수가 줄었고 집안 분위기도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뭐 어때서. 나는 어른이고 조언한 건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감정을 자를 수 있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철학자 슈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한 말일수록 때와 대상이 잘못되면 상처가 더 깊어진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연이 엄마 좋아해요. 근데 좀 예민한 편이에요. 아이 교육, 요리, 청소 같은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셔서 아이랑 놀아주시고 이야기 좀 나누다 가시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그녀가 상처받으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 그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두 사랑을 동시에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말수를 줄였다. 가르치지 않았다. 비교하지 않았다. 옛날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손주와 놀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손녀 나은이가 말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할머니. 며칠 뒤 서연이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나은이가 왜 요즘 할머니 안 오시냐고 물어봐요. 그때 그녀는 또 다른 사랑의 형태를 느꼈다. 말로 하는 사랑도, 가르치는 사랑도 아닌,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 그녀는 깨달았다. 엄마의 사랑도 조심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천천한 사랑은 그리움이 되어 돌아온다. 요즘 그녀는 집에 갈 때마다 이런 말만 한다. 애야, 많이 컸구나. 요즘 집이 참 따뜻하구나. 오늘 피곤하지? 엄마가 조금 도와주고 갈게. 서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이거 새로 배운 요리인데 드셔보세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내 아들에게 말한 거잖아. 하지만 그 아무 말도 아닌 그 말이 사실은 가장 큰 벽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정말로 깨달았다. 당신이 무심코 상처 준 사람이 당신 자식의 마음문 앞에 서 있다면 그 누구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 며느리와 사위는 이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는 멈췄다. 겁이 나서가 아니다. 사랑은 때때로 침묵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엄마란 자식의 배우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세 번째 이유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놓친다면 당신은 영원히 당신 자식의 가정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아들이 조용히 말을 건넨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았다. 화가 난 것도,
서운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는 모든 것을 잠시 쉬게 해야 할 때라는 걸 그녀는 느꼈다. 30년 넘게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다. 매 끼니, 매 잠자리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제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문득 두 개의 다른 리듬 속에서 자신이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나는 자신이 중심이었던 과거, 또 하나는 더 이상 자리가 없는 현재.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어색했다. 아침이면 들리던 손주의 울음소리도 없고, 저녁이면 부엌에서 들리던 며느리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전화벨도 더는 자주 울리지 않았다. 오직 벽시계 초침 소리만 느리게, 묵직하게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지금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라면 나는 누구지? 거울 앞에 선 어느 날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물었다.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이웃 친구가 말했다. 같이 댄스 배우러 갈래? 60세 이상만 모이는 클래스야. 처음엔 웃으며 거절했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찾았다. 몇 년 만에 그녀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었다. 누구에게 예쁘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시 웃을 수 있을까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 그녀는 작은 화분 몇 개를 샀다. 베란다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아침마다 물을 주며 잎을 다듬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보는 듯한 시간이었다. 이번엔 육아나 살림책이 아니라 삶의 기술에 관한 책을 골랐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책은 알랭드 보통의 글이었다. 누군가를 평생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혼자서 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녀는 매일을 살아갔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마음이 평온하면 충분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조금 놀랐다. 최근엔 며느리의 연락이 뜸했지만 그건 무심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물러나자 며느리도 경계를 풀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집에 오래 안 오셨네요.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다. 형식적인 인사도 아니었다. 뭔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 요즘은 춤 배우고 화분도 키우고 엄청 바쁘단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전화를 타고 흘렀다. 그럼 다음엔 미리 예약해야겠네요. 며칠 후 5살 손녀 나은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 그려봤어요. 지금 꽃 심는 중이세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때 그들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걸.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다.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가장 친절한 방식은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항상 필요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엄마에서 벗어났다. 이젠 자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가르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어느 주말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 시간 있으세요? 저녁 식사 같이 해요. 그녀는 빈손으로 갔다. 김치도, 미역국도, 빨래했는지 묻는 말도 없었다. 그저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핀 하나 꽂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분위기는 한결 편안했다. 며느리도 자연스러웠고, 손녀는 품에 안겼다. 할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랬구나. 놓는 것이 지키는 방법이었구나. 꼭 지려는 욕심을 놓아야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존중, 평온한 공기, 그리고 참된 사랑이라는 감정.
누군가에게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소란스럽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엄마가 조금 물러서서, 하지만 여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식의 마음 속에 머무는 삶. 침묵 뒤 처음 도착한 문자. 그 문자는 햇살이 비추는 어느 아침에 도착했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고 어김없이 광고 메시지일 거라 생각하며 열었지만 짧은 한 문장에 엄마의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엄마, 요즘에 안 보여요. 짧고 평범한 말. 그런데 왜 이리 가슴이 따뜻해질까? 그건 아들이었다.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던 그 아이. 엄마, 물건 놓고 가세요. 오늘은 서연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작은 시술을 받을 때도 문자 한 통뿐이던 아이. 음식을 보내도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가 전부였던 아이. 그런 아이가 이번엔 감사도, 확인도 아닌 궁금함을 보냈다. 엄마는 휴대폰 화면을 손으로 살짝 쓸며 어릴 적 장난감 찾으며 울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땐 시장에 잠깐만 나가도 엄마를 외치며 울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며칠을 안 나타나야. 그제야 엄마, 왜 안 와요? 라는 말이 나온다. 엄마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무언가를 챙겨 들고 가거나 급히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베란다 난간에 있는 난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한참 뒤 이렇게 답했다. 엄마가 귀찮게 하지 않으니 드디어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네. 느낌표도 이모티콘도 없었지만 아들이라면 그 의미를 알 거라 생각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작은 책 한 권, 소소한 행복. 전달 메시지는 없었고 보낸 사람 이름은 서연. 엄마는 책을 열어보았다. 인쇄된 문장이 있었다. 지나치게 자주 존재하면 감정은 무뎌진다. 적절한 그리움이 소중함을 일깨운다. 엄마는 웃었다. 서연이 보낸 걸까? 아들이 주문했을까? 어쨌든 이건 말없는 사과이자 그간의 거리두기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손짓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문자 한 줄, 책 한 권, 작은 그리움 하나. 엄마는 깨달았다. 큰 화해나 감동적인 재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엄마, 왜 안 보여요? 라고 물을 때 그것이 진심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걸. 한 발 물러서기를 결심한 뒤로 엄마는 매주 아들 집을 찾지 않았다. 대신 춤 수업을 듣고 아침 명상을 하고 공원에서 빵을 나눠주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매일 바쁘지만 마음은 편했다. 이제는 그 집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가 바쁠수록 아들과 서연은 엄마를 더 자주 떠올리기 시작했다. 엄마, 며칠 전 서연 시험 얘기했죠? 저녁 드셨어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엄마, 나은이가 왜 요즘 할머니 안 보이냐고 물었어요. 어느 날 답장을 늦게 하자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괜찮아요? 왜 오늘은 답이 없으세요? 엄마는 미소 지었다. 자주 나타나지 않아야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는구나.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푸코는 말했다. 늘 곁에 있는 존재는 결국 존재감을 잃는다. 매일의 친절, 쉬지 않는 배려도 때를 놓치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엄마는 한때 이렇게 믿었다. 사랑은 보살핌이고 존재이고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나의 빈자리를 느끼도록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다. 어느 날 서연과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갑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엄마,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 속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뜨겁지 않아도 된다. 이해와 인내, 그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엄마는 예전에 생각했다. 애 키우는데 익숙하지 않으니 내가 해줘야지. 하지만 지금은 안다. 젊은 사람은 서툴러야 잘한다. 그리고 엄마도 전지전능한 사람에서 물러나야 아이들의 숨통이 트인다. 하루를 마치며 엄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적절한 존재는 선물이고 지나친 존재는 짐이다. 엄마는 사라짐을 배운 뒤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늦가을 어느 저녁, 아들의 초대. 늦가을의 한 저녁, 하늘은 맑고 바람도 잠잠했다. 엄마는 베란다에서 작은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 드시러 오세요. 서연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했어요. 엄마는 순간 멈춰 섰다. 별거 아닌 초대 같지만 엄마에겐 오랜만에 듣는 낯설고 따뜻한 말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이번에는 엄마가 음식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 요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들이 초대했고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다. 엄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마른 주름이 하나하나 어린 아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는 한때 아들 집 식탁에 손님처럼 앉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날 엄마는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옷이었다. 엄마는 천천히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걸어갔다. 처음으로 국이나 반찬을 들고 가지 않았다. 손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했다.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서연이는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님, 미역버섯국 끓였어요.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어머님 스타일대로 해봤는데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엄마는 순간 말없이 섰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이라는 그 표현 때문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작은 취향을 기억해준 첫 순간이었다. 부엌에는 생강과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식탁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예전에 엄마가 선물했던 도자기 젓가락도 놓여 있었다. 예전엔 본 적 없는 젓가락이었다. 엄마는 식탁 상석에 앉도록 권유받았다. 그 자리는 평소 집주인이 앉는 자리였다.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갑지도 않았고 거리감도 없었다. 서연이는 반찬을 엄마 접시에 올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싱거우면 더 간할게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 중 손녀 나은이가 입에 밥을 물고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춤 진짜 잘 춘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배워야 한다고 했어. 나 맨날 머리 부딪혀서 지거든요. 엄마는 깔깔 웃었다. 아들이 엄마가 문화센터에서 춤추는 영상이라도 봤던 걸까? 그리고 그걸 아이에게 자랑한 거겠지.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긴장도 없고 누가 누구를 조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예전 가족들이 다 모였던 따뜻한 식탁처럼. 식사 후엔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고 아들이 식탁을 정리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들고 아들네 집을 둘러보았다. 한때 엄마는 이 집을 자신의 두 번째 집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집을 내 집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누군가가 엄마를 소중한 손님으로 초대해주는 법을. 아들은 물을 따라주고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예전에 제가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엄마 안 오시니까 그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아들이 열이 나던 날 냉수수건을 얹어주던 그 손길처럼. 괜찮아. 어쩌면 엄마가 한 발 물러나야 내가 한 발 다가오는 거였는지도 모르지. 그날 밤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다. 작고 정돈된 집, 조용하고 익숙한 공간.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울컥했다. 그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그건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었다. 지혜로운 엄마는 언제 손을 잡아야 할지, 언제 놓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예전 엄마는 생각했다. 꽉 붙들고 있어야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 꽉 짐이 때로는 상대를 숨막히게 한다는 걸. 놓아줄 때 비로소 상대는 무엇이 부족한지 느끼고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날 밤 엄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아들이 저녁을 초대한 건 내가 뭔가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멈춰줬기 때문이다. 사랑은 필요할 때 함께 있고 떠나야 할 땐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다. 어쩌면 거리감은 약이고 시간은 가장 훌륭한 치유자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어느 날, 방 안은 햇살로 가득했고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엄마는 작은 찻주전자를 준비해 모서리가 깨진 도자기 찻잔에 조심스레 따랐다. 그 찻잔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부터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세월이 지나며 많은 물건이 바뀌었지만 그 찻잔만큼은 쉽게 버릴 수 없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마치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모든 감정이 스르르 풀어지고 정돈되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한 장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꽃무늬가 그려진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 할머니, 내일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손녀 나은이의 편지였다. 예전엔 할머니가 오면 어색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편지를 써서 초대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엄마는 미소 지었다. 가슴 깊은 곳이 부드럽게 어루만져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지나간 시간들이 느릿한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자식들이 성장하고 여러 일을 겪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건 엄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엄마는 몰랐던 것이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도 방식이 있고 때가 있고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끝까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가까움은 존재함이 아니라 늘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엄마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다. 자식과 가까워지려면 자주 찾아가야 한다고. 집에 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고. 엄마는 두려웠다. 자신이 없으면 아들이 자신을 잊어버릴까봐. 관심을 끊으면 점점 멀어질까봐. 거리는 곧 냉담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엄마가 방문을 줄이고 간섭을 멈췄을 때 아들은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가 조용히 물러나자 비로소 아들이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는 이제 알게 되었다. 가까움이란 자식이 언제나 감싸주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지. 삶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아들이 결혼했을 때 엄마는 생각했다. 어차피 내 아들이야. 내가 조언도 해야 하고 보살펴야지. 하지만 조언할 때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줄수록 오히려 집은 더 어수선해졌고 꼼꼼히 물어볼수록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어느 날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엄마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자식을 내 인생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들은 엄마를 다시 초대할 것이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위해. 3.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 알게 된다. 그날 엄마는 조용한 방에 앉아 외로움에 마음이 아팠다. 왜 이렇게 자식들은 냉정할까? 그렇게 원망도 했다. 하지만 이제 아들도 아빠가 되었고 서연도 엄마가 되었다. 그들은 바쁘고 지치고 매일 치열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점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연이 반찬을 집어주는 손길, 아들이 엄마를 초대해준 따뜻한 저녁, 그리고 손녀 나은이의 편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건 엄마가 자주 왔기 때문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었기에 엄마는 더 오래 마음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엄마는 확신했다. 부모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늦었을지 몰라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 엄마는 작은 편지를 접어 일기장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늦게 깨달은 3가지. 하지만 늦게 깨달았기에 더 깊이 새겨진다. 매일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 자식이 잘 살고 엄마를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베란다 밖에는 국화꽃이 만개했다.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일 엄마는 손녀 집에 갈 것이다. 무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녀의 기억 속에 따뜻한 할머니로 남기 위해. 삶에는 한 걸음 물러서야 보이는 것이 있다. 함께 걷기 위해 때로는 홀로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자주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 남는 사랑이 있다. 당신이 엄마라면 자녀를 품어주는 사랑을, 당신이 자녀라면 엄마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 없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걸로 충분하다.